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 모두의 관심사, 어떻게 보면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는 바로 내 돈과 직결되는 부동산 최근에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향후 향배가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거냐, 여러 이제 고민들이 있으신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업계 최고의 갑 우리 박원갑. 지금은 저 리서치 센터장 이런 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맡고 계셔요? KB. 저는 그냥 그 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네. 전문으로 있고요. 예, 수석 전문위원. 네. 저보고 어떤 사람이 뭐 대한민국 부동산 해설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해결사가 아닌 해설사. 네. 해결사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해설사 정도, 네.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도 네. 아주 키포인트를 잘 짚어주시고 예리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번 627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핵심 내용들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위 말하는 강남하고 마용성을 정조준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곳이 지금 불장을 넘어서 제 생각에 약간 집단 광기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 이걸 이제 떠나서 엄청나게 이제 이게 달아오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지간한 카드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강력한 대출 카드를 쓰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6억이 넘으면은 대출 한도를 네. 뭐 6억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주택자는 네.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굉장히 초강도라고 보면 되는데 제 느낌에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10억 아파트 대출 금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건 못지 않은 거다. 혹은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7번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보다 더 파워풀하다 할 정도로 요거는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당분간 좀 약간 지켜보기 수준을 넘어서 약간 네. 긴장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관망세 어허. 이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생애 최초 LTV 이런 네. 비율로 보면 70%로 낮췄잖아요. 네. 그러면 6억 대출을 역산해 보면 아마 LTV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한 8억 5천 정도 시가 네. 되는 거를 살 수 있을 것인데 사실상 지금 서울 집값이 하도 올라서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고 매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초강력 규제라고 보는데 일단 총론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역대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전립 삐져나가고 또 산으로 들로 막 삐져나가서 결과적으로 평가하기를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정책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적으로 요번 요 627 대책 성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기선은 일단은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과거와는 훨씬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고지능화되었다는 거예요. 고지능화. 그리고 슈퍼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공룡처럼.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광속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에너지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기는 하는데 저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갖고 보통 봅니다. 네네. 이제 M2라고 그러죠. 네, 광이 M2. 통화인데 네네. 승수가 창출돼서 예. 시중에 딱 퍼져 지금 있는 한 돈. 4,300조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GRDP의 2배. 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 831 대책이라고 있었죠. 그때에 뭐 주택 정책의 뭐 로드맵의 완성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천조였어요. 어허. 지금 몇 배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네 배 이상 네,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기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책 효과의 말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집값을 잡는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오만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거보다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변동성을 줄이는. 그러니까 5% 오를 걸 3% 어떻게 보면은
오르게 하는 거. 네. 이른바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정부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근본주의적 어떤 해법을 찾아라. 네. 뭐 이런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상 마법의 해결사나 마법의 정책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내면은 네, 네. 굉장히 이게 부작용이 커요. 네. 저도 제가 경제방송 앵커를 하면서 4년여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방송을 100번 이상을 한 것 네, 같은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금리,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걸 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했거든요. 뭐 LTV, DSR 이런 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출 금액을 갖고 규제하는 건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이다 했는데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그것도 불시에 유예 기간도 없이 하게 된 그 이유,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 있듯이 네. 약간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줘라. 네.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맞죠. 그렇죠. 틀리지 않잖아요. 원래는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을 줘야 그런데 되는 지금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한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폭증해 버리잖아요. 아하. 이미 그러니까 모든 시장과 정부는 작용과 반작용의 그렇죠. 관계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 그러면 그런 이제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그러면 집을 살려는 어떤 그런 수요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집단화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도 개인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간을 주는 건 맞다고 봐요. 네네. 근데 때로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병목현상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미 예고된 규제에 따라서 미리 가수요가 생겨서 더 폭발하고 있던 것들을 예고 없이 한 방에 딱 정리한다 이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번 대책을 놓고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피한 어떤 그런 네네. 선택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현직 예. 부동산 중개인이 올린 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서 과연 이럴까 아니면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다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압구정에 있는 원 부동산 중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SNS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저도 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고요. 앞쪽에 그러면 왜 실패할 거냐에 대해서 쭉 굉장히 단락별로 하도 많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냥 개요만 몇 개 이렇게 해보면 LTV나 DSR 이런 걸로 기존에 이제 규제했던 것들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가계약 이런 것들이 지금 해제되는 이런 걸로 혼란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실수요자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차별하는 이건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는 제기되는 거랑 비슷하고요. 벌써 세 번째 정부의 집권 기간에 일관되게 규제로 도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규제가 성공한 적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제가 눈에 딱 들어와서 단언컨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뭐 비판적 접근보다는 저는 대안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비판이 쉽죠. 아니 그러니까 비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이 이번에 보니까 33평짜리 흔히말 국민주택 규모가 9평. 70억이 넘어가는데 예. 이게 뭐 어차피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어떤 작은 충격만으로도 또 여러 가지 폭락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과거에도 그러면 이게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뭐 제3자 시각에서 그걸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실패할 거다 그러면 뭐 다 손 놓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해볼 수는 있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공동체의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조금은 무책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요. 그 거래량과 금액이 폭등한 거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일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누구 책임이다 뭐 말하는 자체가 지금 의미 없고 긴박할 정도로 최근 이제 불장 특정 지역에 이제 폭등세가 이제 심해서 내는 정책인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전국적으로 적용하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한데 우선 가장 근본적인 걸 먼저 짚고 한번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급을 이제 늘려서 해결하는 것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주거 패턴이 바뀌어서 1인 가구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졌잖아요. 지역별로 보면 45%가 네. 넘어간 도시 지역이 꽤나 있습니다. 서울이 40% 정도 되죠. 네네 이미 이제 1인 가구가 넘어간 제 고향 청주 같으면 벌써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젊은 인구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패턴 변경에 따라서 많이 공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텐데 요번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대책 이런 건 발표를 그렇죠.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아쉽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출 카드는 단기 카드예요. 단기적으로 이제 가수요를 차단시키는 뭐 강력한 뭐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원래 사기 신도시 얘기는 뭐 기자들이 많이 그동안에 나왔는데 대선 공약집에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은 공급 카드 좀 파격적인 공급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집값 급등의 정점에 갔을 때 버블의 극치일 때에 대부분이 무주택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들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집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다가 이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조금 이연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 신호를 확실히 준다면은 뭐 싸게 집 장만할 수 있다면은 그죠? 충분히 서둘러서 집을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효과를 많이 발휘했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네, 네. 그때 반값 보금자리 쇼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저런 내곡동이나 뭐 세곡동 이런데 뭐 강남 가까운데 여기다가 반값으로 준다니까 네. 뭐로 집 왜 사? 더 기다려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요가 확 꺾이면서 하우스부호 사태까지 네.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전공법, 정직한 방법이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요새 트렌드가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얼죽시 문화거든요.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건데 어허. 얼죽신을 제가 작년 5월달에 만들어낸 거예요. 오. 신조 네, 직접 신조입니다. 이게 만들어내신 무슨 거죠? 얘기냐면은 네네. 지금 양보다 질을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 과거보다 더 강하다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이 안 되면은 집값 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뭐 몬테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낡은 집에 이렇게 뭐 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만 네. 요새 젊은 세대들 주로 집을 30, 40대들이 사잖아요. 네네. 주거 만족의 중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올인원족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집 네. 사랑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네. 기성세대보다. 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테크 온라인 근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또 요새 젊은 세대들은 집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네. 인도어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어허. 예, 집에 인도어 세대. 아웃도어가 아니라 인도어 세대에 네네. 가깝기 때문에 운동화가 잘 안 팔리겠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규 주택 공급의 어떻게 보면 꾸준한 이런 꾸준함이 굉장히 주택 시장 안정의 키포인트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건설사들이 지금 거의 그렇게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주택
그 공급을 보면요.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이 80% 이상 공급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 그래서 수익 안 된다고 지금 공급을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렇죠. LH나 이런데 SH나 뭐 하지만 전체로 보면 민간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공급에 숨통을 트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PF 문제에 이제 막혀 있잖아요. 네, PF 부실 문제, 그런 그리고 옥석을 이제 좀 주요 건설사들의 네. 도산 문제, 지방 건설사들은 제 고향 충북 같은 경우도 1위 건설사가 지금 저 해생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서 빨리 그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지원할 거는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대통령 그 공약에도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허가를 빨리 하는 패스트트랙 또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주택 가격, 특히 이제 분양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원자재를 뭐 공동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뭐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들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때문에 아마 수많은 그 부동산 전문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거든요. 상당수의 이제 소위 이제 낙관론자냐 비관론자냐 막 증시에서 그 닥터 둠처럼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했던 분들처럼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지난 한 2년여간에 굉장히 유튜브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 들어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농담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맞춰도 저 전문가고 유명인이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만 이렇지 다른 지방 지역들은 그분들 그 지금 떨어진다 한 분들의 말씀이 대부분 맞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이중 구조와 서울과 지역의 격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서 심하죠. 점점 더 지역에서도 똘똘한 한 채, 특히 이제 지역의 각 전국 지방에 있는 분들 유지들 뭐 돈 많다 하는 분들이 서울로 사 놓고 사는 건 또 지방에 살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 가격 끌어올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요? 많은 여전히. 영향을 미쳤죠. 네. 이른바 상경 투자인데요.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한 1,263만 채 정도가 돼요. 네. 그런데 요 중에 이제 거래 건수로 보면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4채에서 5채 중에 한 채를 외진이 삽니다. 네. 한 20%에서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93.6%로 예, 예. 14년 이래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 평균이 한 112 정도 되죠 지금 평균이. 예, 아니요. 102 정도 되죠. 102 참, 112가 104를 갔다가 네네네. 조금 떨어졌죠. 네네. 2019년에 아마 104 정도 갔을 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인천 경기 사람들 다 이제 외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20에서 25% 정도를 사들인다는 거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초과 수요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늘어났을까? 이 분기점이 2021년부터예요. 2021년부터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공식적인 생활 인구 말고요. 네. 정부 통계 집계하는 서울 인구를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잊고 계실 겁니다. 933만 명입니다. 네, 전국 인구가 어쨌든 2000 천만 깨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거는 95년인가 네. 뭐 그때부터 깨진 거고. 그런데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울 아파트를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은 막지 않는 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똘똘한 한 채일 수도 있고 이런 흐름들을 아마 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서울 집값을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는 거는 서울 집값만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네네. 지방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병행돼. 그래야 수요가 분산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십시오. 저도 참 이거 보고 안타까운데 이게 집값이 비싸지면요. 이게 젊은 세대가 이게 뭐 연애할 꿈도 못 꿔요. 네네. 요새 연애를 할래도 요새 데이트 비용 하루에 10만 이상 들어가요. 그럼요.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근데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무슨 연애를 꿈꿉니다. 네. 꿈꾸겠어요. 결혼을 어떻게 하고 아기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래서 살살 보면은 저는 지금 이게 자꾸 이제 집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네. 내 몸 하나 간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이런 출산이나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뭐 균형 개발 이런 네. 데도 같이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수요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해보고 서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주택 보급률이 93%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왜 이렇게 이게 집값 문제가 심각하고 아직도 뭐 갖지 못한 사람이 많으냐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죠. 자가 소유한 비율이 제가 통계 봤을 때가 5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대략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만 자가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왜곡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전에 짚어주신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떤 미래에 대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삼포 뭐 예, 해야죠. 3포, N포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런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때는 한 2000년도 중반까지 보면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자기 소득을 갖고 몇 년 동안 모아야 집을 사느냐 이걸 많이 따졌잖아요. 그래서 약 한 26년 뭐 이렇게 이제 간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남은 얼핏 지금 봐도 26년은커녕 평균 소득 우리나라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소득으로 했을 때 하나도 안 쓰고 뭐 밥도 안 사 먹고 하여튼 전액을 저축했다고 해도 지금 서울 강남 같으면 뭐 이게 연도로 도저히 계산도 안 되거든요. 3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건 3대를 가도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런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너무나 벌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뭐 조선 시대에도 한양 집값은 비쌌어요. 우리가 연암 박지원 선생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4번 세를 살고 60에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그 옛날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공간의 극과 극, 양극화 그리고 뭐 어떤 이 허탈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굳이 일할 필요 뭐 있어요. 저 아파트에서 뭐 1년에 10억씩 오르는데 뭐 그런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어디까지 그러면은 네. 이거를 시장 경제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냐. 네. 시장 가격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집 사는 사람들이 돈 있어 자기가 사는데 그걸 뭐라고 이렇게 제동을 하겠어요. 이게 자유 경제 하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 생각에는 어떤 주거의 지금 주거 자본주의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초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네. 이게는 글로벌 추세란 말이에요. 아하. 다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속도를 조금은 저는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금리를 통한 어떤 그런 규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금리를 이제 높여서 통화량을 흡수시켜서 시중 유통되는 아까 이제 한 4,200조 이상 되는 걸 좀 줄인다. 통화량 유통. 그거는 줄일 통화량.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통화량은- 어렵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통화량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는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통화량을 줄일 수는 없는데 강둑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방을 잘 관리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통화량은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도 낮을 거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통화량이 늘어날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전년 동월 대비를 해보면 지금 4월달 기준은 5.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하고 대출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증가율. 연, 네,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네네네. 1년 동안 증가율을 보면 한 5.7% 정도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한 연평균 10%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게 무차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결국은 이 강둑을 넘어서 부동산으로 결국은 다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로보틱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놓고 주식이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실행을 해라라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우리 자산의 약 70% 가까이가 이제 부동산에 매몰돼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환이 안 되고는 있지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둑을 잘 싸서 주식시장이나 다른 파트로 갈 것들이 그렇죠. 부동산으로 물꼬를 들어오지 잘 내는 못하도록.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고속도로처럼 IC가 있잖아요. 네네. 빠져나가는데 네네. 거기다 그러면 주식 쪽으로 좀 돈이 나가도록 하고 네. 부동산으로는 좀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이번에
일종의 대출 문턱 높이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너무 이렇게 막 그 위압적으로 하면은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따라요. 여러 논문들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고수비 있잖아요. 네. 상관계수가 0.87 정도 나와요. 어허. 거의 상관계수가 9에 0.9에 네, 가깝죠. 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하. 원래는 이제 이론상 보면 부동산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아, 그렇지 않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논문들 보면 그렇게 안 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만큼 거고. 통화량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제 생각에는 M2 통화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이제 썬크돼서 있는 기간들이 길고 주식으로 가면 좀 더 이제 짧아서 사실은 이제 경제 발전에 좀 더 도움된다는 게 기본 이론인데 맞아요. 예, 네. 그런 걸 놓고 좀 국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그 세부적으로 이제 627 그 규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예. 가장 이제 포인트로 해서 핀셋으로 한 게 6억 대출. 예. 너무 초강수를 뒀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셔요? 아, 그거는 제가 잘했다기보다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황 자체가 이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는 약간 핀셋이거든요. 네, 제가 네. 보면은 네, 네. 그리고 충격요법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금융위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지금 연소득이 이제 1억 원인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네. 그러면은 종전에는 한 7억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6억 9,8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6억으로 줄죠. 그러면은 약 1억 정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봉이 2억이야. 그런데 20억짜리를 사면요. 네. 그러면 종전에는 14억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6억으로 줄어들 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 8억 가까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주로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비싼 집일수록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사다리 걷어타기. 네. 혹은 뭐 사다리를 걷어차기 했다. 실수유자만 옥죄다. 예, 이런 현금 비판도 부자들만 있거든요. 뭐 어떻게 예, 예. 보면은 뭐 이제 장땡이다 이런 얘기 예. 하는데 이게 경제는 역시 양면이란 말이에요. 어떤 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더러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동체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죠. 숫자보다 한 사람이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집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옛날처럼 가진 자들이 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집을 두 채 사는 사람이 저는 주변에서 못 봤어요. 거의 다 무주택자가 사요. 지금 40대들이 사고요. 그러면 이제 실수요 측면에서 사는 사람이 최근에는 많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가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갈아타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 안쓰러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집 사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이미 뭐 부자들은 집 다 있겠죠. 그렇죠. 좋은 집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뭉치되면 이게 광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눈물이 모여서 광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눈물이 모여서 광풍이 된다고요. 그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그 눈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럼 공동체로 보면은 주거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그러면 그걸 초점을 맞출 거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죠. 가계 대출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이걸 줄여야 돼. 그죠? 근데 내 대출 낼 때는 줄이면 안 돼. 네. 이 생각이거든요, 이게. 양면성이 있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게요. 네. 왜냐하면 당장 이게 내일이 되면은 이게 분명히 저도 흥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님비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화력 발전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그런데 저장하는 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수출 안 우리 되잖아요. 동네만큼은 안 돼. 내 집 앞에 맞지 말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인간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잘못하면 이게 개인 이기주의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결국은 정책은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약간 게임 중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떤 측면에서 게임 비슷한 게 산업에서 있어요?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랑스럽죠.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 빠지면은 이게 미치고 어떻게 보면 펄딱 뛸 일이잖아요. 네. 우리 아들이 게임에 중독에 빠져야 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양갈래에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돼야 되죠. 물론 개인이 피해를 최대한 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한 80% 두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정책을 펼 때에 조금은 뭐 좀 기술적으로 하기보다 좀 준비할 수 있는 뭐 기간을 좀 준다든지 네. 하는 그런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는 선에서 저는 공동선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전체주의적 어떤 발상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위험하긴 한데 어차피 집값이 올라봐야 이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네네.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은. 그래서 개인은 뭐 집값 오르면 좋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용 구조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또 집은 수출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부 피해자는 있어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 프레임으로 봐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책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경쟁력 측면하고 좀 직결되지 않는 게 부동산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보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밸런스를 잘 갖춰야 돼요. 조금 간조적 시각에서 약간 제3자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마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27에서 불과 며칠 안 지나서 네. 일일이 다 통계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대책 발표 직전에 계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발표됐다. 뭐 등등 여러 이제 케바케 케이스 바이 그건 케이스일 관계없어요. 텐데 예. 혹시 이제 이 대책이 발표 나고 거래량이 좀 준다든지 뭐 계약 취소가 는다든지 이런 추세가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마 지난 주말에 중개업소 얘기 들어보니까 계약 취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가계약금만 덜컥 내놓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대출을 못 받아서 대출 받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종전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받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 28일이죠. 네. 그러니까 27일까지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만. 아. 공계약만 하면 돼요. 근데 가계약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대출 신청은 안 해도 관계 없어요. 보통 우리가 대출 신청이 어때요? 계약부터 보통 잔금까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잔금 때 대출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보통 지금부터 그럼 대출 신청 안 했다고 그러면 대출 안 해주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지라고 그래서 지금 강남하고 용산하고 여의도, 목동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거든요. 네. 아파트를 살 때 허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27일까지 이제 허가 신청이 됐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내가 27일 날 계약했다고 그러면은 네.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왜냐?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체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따질 겁니다. 은행에서. 오호. 그렇죠? 그럼 그날 그 송금됐다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워낙 그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막 거래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거래가 뚝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본격적인 아마 조정 국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허. 아마 최소 3개월 이상은 갈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일부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3개월 조정이 좀 있다가 뒤로 가면 떨어질 걸로 예측하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3개월, 3개월 동안 떨어져진다? 3개월 동안은 네네. 약세 정도 가능성을 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3개월 이후에는 더 아니 어떨까요? 최하. 최하. 근데 네. 시장은 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뭐 3개월을 해도 실제 3개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만큼 요번에 고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는 풍선 효과 얘기를 하는데 풍선 효과도 좀 지나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말하자면은 고가 주택을 정조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저가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풍선 효과나 아니면은 뭐 순환매 혹은 이제 뭐 반사익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일단은 요번에 워낙 고강도니까 다들 긴장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번에 정책 대출도 한도가 줄어들어요. 정책 대출 줄인다는 것도 여러 비판이 있기도 하거든요. 일각에서 또. 그는 한은에서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은에서 줄이라고 해서 그는 줄인 거고 지금 정책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 지금 얼마 주택 주담대의 28% 정도 차지합니다. 네, 네. 이게 옛날에는 뭐 한 10% 되다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한 것 같고 각종 이제 혜택을 주는 뭐 특공할 때 혜택 주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정책 대출의 범주에 넣는 거죠. 그게 너무 과도하고 비대해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지적이에요. 그걸 이번에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외곽 지역 이런 데가 어쨌든 타격이 좀 덜하더라도 정책 대출도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네네. 6개월 의무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강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것까지 다 볼 때? 겹쳐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반사이익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는 6개월 그 실거주 의무가 투기적 수요는 이제 막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갭 투자 수요가 주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요새 보니까 네. 보통 이제 갭 투자로 사요. 예. 사는데 지방은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갭 투자를 사는데 예. 그 돈이 좀 모자라니까 거기에 나머지 후순위로 대출 좀 받아요. 네, 네. 자기 돈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갭 투자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들어질 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반드시 집을 팔고 사셔야 돼. 네.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6개월 거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낭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뭐 나홀로 뭐 주택이나 이런 데서 뭐 대단지로 갈 때는 네, 네. 이런 원래 원칙. 원래 옛날에도 다 팔고 샀죠. 그렇죠. 사놓고 누가 나중에 팔아요. 그건 요새 들어서 재테크 마인드가 생겨서 한 거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팔고 사셨죠. 요 기간에서 지금 이제 6개월 거주 의무, 지금 갭 투자 요 부분이 이제 강력한 그 규제가 되는 건 기존의 전세 사기 이 부분은 뭐 요 지금부터 6월 627 대책부터는 자동으로 막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그죠? 그렇죠. 보증한도도 이번에 낮췄거든요. 네네. 90%에서 80%로 낮췄고 또 이번에 이제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 보통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잔금을 내는 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갭 투자거든요. 네네. 뭐 그런 이번에 갭 투자 방지 장치도 있어서 아마 일각에서는 강남에 지금 입주하는 단지들을 좀 일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확실히 갭 투자가 줄어들 거다. 하지만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만약에 기대가 커지면은 토지 지역은 어차피 뭐그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대출을 안 내면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토지 거래 허가고 이게 아닌 지역에서 아마 갭 투자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은 흐름을 보고 또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나 뭐 토지를 도입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아마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얘기하셨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겁니다. 시장주의라는 것은 어떤 네. 목표나 아니면은 이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지 않고 굉장히 뭐냐면은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은 조금 진정시키고 네, 또 네. 너무 또 가라앉으면 지방처럼 그러면 약간 진작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로. 네. 시장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요 일종의 시장의 욕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네.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네네. 시장을 탄력적으로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좀 진정시키겠다는 뭐 그런 측면 네네. 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보시면 이제 유저
OM 뭐 님께서 갭 투자 차단 참 잘했어요. 네. 라고 이 두 채부터 세금 보유세 엄청 올리세요. 이런 이제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부동산 나오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한 그 스물 몇 군데인가 부동산이 있었죠. 그런 비판의 댓글도 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 중에 이게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타겟으로 해서 핀셋 규제 이런 쪽의 개념이다. 그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반대적으로요. 중저가 이런 데서 어떤 회복세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번 규제에 어떤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어떤 그런 대상들 그런 쪽에 이제 회복이나 순환매 혹시 이런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다 얼어붙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은 반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금은 저는 숨통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이 지속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늘도 오르면 내일도 오를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떨어지면 내일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지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데요. 물론 지방은 약간 구조적 불안 같은 게 있어요.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그렇죠. 젊은 층은 유출하고 지역 경제 안 좋고. 근데 지방이 이제 올해부터 공급이 줄잖아요. 지방도. 그리고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지금 공기업 내려가죠. 네. 2차 공기업 2차 내려가잖아요. 공기업 이제 네, 그리고 요번에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죠. 네. 요번에 또 대출 규제 적용 안 되죠. 그리고 중고금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 양도세 특례 같은 거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옛날처럼 서울이 오르면은 뭐 수도권 거쳐서 뭐 이렇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즌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그 동안에 지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서서히 뭐 저는 온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숨통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많아요. 네. 그거 왜 그렇게 미분양이 된 거겠어요? 그거 분양가도 보니까 중공업 미분양이 다 어떻게 불 꺼지나.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그 전체 미분양이 지금 한 7만 네, 5천 채 정도로 관리를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분화 현상이거든요. 네. 지방은 오히려 다극화 현상입니다. 작년에 울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1.4% 올랐습니다. 어허. 다른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하고 조선 경기가 좋잖아요. 네, 다시 회복이 돼서 좋죠. 예, 근데 다른 데는 또 안 좋고. 그래서 동네마다 다 달라요. 네, 다르긴 하지만 이 지방에서의 분명히 구매력 제한은 문제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대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는 다소나마 좀 뭐 안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한숨 정도 돌릴 네. 수준 된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옛날을 한번 떠올리면은 2011년대를 떠올리면요. 네. 이때 서울 수도권 하우스포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부산 집값이 실거래가로 16.5% 올랐고요. 네. 광역시 5대 광역시 아파트 값이 20% 올랐어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공기업 내려온다. 혁신도시 들어선다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 뜬 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2차 공기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약집에는 연내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나왔어요. 네, 로드맵 등도 나왔어요. 저는 연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내가 아니라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자꾸 주택 수요가 이게 몰리면서 이게 병목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 수도권이 지금 면적으로 보면 12%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지금 50%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해서 50%가 훨씬 넘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공기업이 아마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게 있는데 뭐 122곳에 한 5만 8천 명 정도 네. 1차 때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기업 잡고 예, 있죠. 다니신 분들은 열받는 일이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하면 또 양가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지방도 저는 좀 공기업 이전이나 뭐 세종시 완성 같은 그런 어떤 꾸준한 균형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춘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뭐 하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지방 공기업 이전 얘기하니까 이제 여담인데요. 이 속도에 역설이 생겨서 KTX나 SRT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 고향 이제 충북 청주 오송 이런 데들은 여러 이제 그 정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제 제일 짧은 건 한 39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이라든지 SRT 그 수서 근처에 집을 사놓고 또 출퇴근하는 이런 역설도 또 근데 교통의 있긴 이제 합니다. 역설이에요, 그거는. 네네. 그래서 교통이 개선되면은 혁명적으로 바뀌어 버리면 상가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쇼핑을 서울 와서 해버리기 때문에. 다만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공기업에 초점을 좀 맞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공기업에 내려간 사람들을 면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직접 만났는데 이 공기업인데 지금 그 부산의 공기업은요,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예. 그러면 한 70% 내지 80%가 그 제가 듣기로는 부산대하고 부경대 경제학과끼리 싸움이에요. 지역분들 거기서는-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거기서는 그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놓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이게 옛날에 공기업들 내려가고 혁신도시나 이 세종시가 약간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낭비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봐요. 네, 초기에 초기 네, 때는. 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분들은 다 또 서울을 안 벗어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요사이는 신입사원들은 다 현지에서 채용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렇게 균형 개발 기치를 내걸어서 결국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이었다고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는 낭비였어. 네. 지금은 0.9명이야. 지금 0.9. 아, 0.7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0.7명이에요. 지금은 1점이 넘는 데가 죄송합니다. 말을 전국에서 잘못- 세종시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은 네네. 0.5고 전국은 네네. 0.7인데 지금 전남하고 세종이 1.03명이에요. 네. 그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효용이 큰가를 이제 판단해야 될 때요. 네.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 출생률 제고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네, 네. 국가 소멸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지방 분산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그 접근하는 저는 컨셉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출생률에 초점 맞춰야 된다. 네. 거기는 그나마 우리나라 출생률이 1이 넘었을 때고 지금은 0.7이니까 네. 이러다가 나라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균형 개발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춰야 출생률과 이제 지방 소멸, 균형 개발, 영속성 그게 이런 또 쪽으로 어떻게 이제 보면 포인트가 서울로 바뀌어야 된다. 자꾸 서울로 들어오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막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 경제 살리기는 네. 단지 지방의 뭐 경제를 살리고 주택 시장을 뭐 진작하는 걸 넘어서 서울 아파트 값에 쏠림 현상 이걸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소멸을 막는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같이 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쏠림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강둑을 잘 쌓아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고 거의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새로운 정책, 특히나 강력한 정책이 나올 때는 불안감이 확 커지고 네. 그게 이제 뒤집어서 이것도 조금 며칠 보다가 다시 또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는 이때 아니면 더 강력한 게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패닉 바잉 현상으로 가는 요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요번 정책으로 인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항상 저는 정부가 시장과 호흡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시장을 무조건 되고 이렇게 투기적 집단으로 보지 말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부도 한 수 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하고 잘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맞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책이 네,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 규제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강남 뿐만 아니라 뭐 주변 지역에서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 또 카드를 써야죠.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공급은 어쨌든 계속 한다는 전제로 보고 그죠. 그다음에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요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과열지구나 아니면 토제 카드를 꺼내야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뭐 진정을 좀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 이재명 그 정부의 상황은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때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금리도 지금 하향 국면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은 모든 게 아파트 편식 현상이 문제예요. 네, 네, 네. 봐요. 문재인 정부 때에 그때는 꼬마 빌딩이 엄청 인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큰 손들이 한동안 꼬마 빌딩이 꼬마 꽤 인기가 빌딩이 있었죠. 심지어 네. 뭐 지금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할 그렇죠. 정도였잖아요. 예. 방송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건물주 위에 오히려 배당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건물 살려는 분들이 네. 전부 다 강남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안 사는 시절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땅 투기 바람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기자였는데 제가 당진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당진에 그 당진 그때는 군이었어요. 네, 네. 주차장에 보니까 전부 다 인천, 경기, 서울 그때는 뭐예요? 다 달았죠 이렇게 뒤에다가 네. 번호판을 달았잖아요. 번호판에 지역 표시가 있었죠. 제가 그거 보고 네. 외진이 얼마인지 제가 체크할 정도였다. 어허. 그때는 충청도뿐만 아니라 심지어요 남학신도시도 나주의 남학신도시도 네네. 그때 땅 투기 바람이 불었고요. 오호. 그다음에 뭐 이런 경기도에 뭐 용인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만성 뭐 평택 다 난리 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금이 분산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까 강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강둑에 이제 이게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기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길이 아파트만 오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가고 빌딩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지금은 그게 다 멈추고 다 멈춰버리고 아파트만 이게 전부 다 유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새는요 다세대 다가구도 안 사요.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글쎄 사기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정말 상가도 지방에서도 옛날만큼 안 사요. 네, 한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역전세 정도의 집값 자체가 이제 전세가보다 밑에인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게. 보십시오. 지금 신도시 하나 건설하면은 은퇴자의 무덤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상가 문제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이 옛날에는 여러 쪽으로 자금이 분산이 됐는데 지금 아파트밖에 지금 안 들어오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MZ 세대예요. 네.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콘크리트 기재예요. 그렇죠.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아파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옛날에 큰 손들은 빌딩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이 빌딩에 쓸 돈인데 용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용처를 어떻게 보면은 방향을 바꿔 가지고 네. 이 아파트를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이게. 네, 네. 말은 쉽죠, 말은. 말은 쉬운데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 하는가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항상 이게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너무 이렇게 요동친다 그러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뭐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네네. 그런다고 뭐 겁먹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시장에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궁리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댓글 중에 집값 올라서 망한 나라는 있는데 주식 올라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말이네요. 정말 유동자금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전반적인 정책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 주셨는데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꾸 이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아까 기자를 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요. 미디어의 보도 이런 데 사실은 불만이 좀 있어요. 뭐 하면 국지적인 거 한두 가지 가지고 뭐 풍선 효과 때문에 어떻다. 그동안 뭐 성실하게 이걸 내 집 마련해서 처음 이제 뭐 신혼이라든지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불리익이 되는 거 아니냐. 뭐만 나왔다 그러면 막 그 단점으로 예상되는 걸 먼저 내세워서 이렇게 보도하는 이런 언론 행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셔요? 그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아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네. 네,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아 그건 코인팔이 뭐 조회수 팔이 이런. 뭐 오마이뉴스는 안 그래요? 다 네. 같은 거야 그거는. 그거는 같은 건데 서로 네, 이게 네, 눈치를 필요는 없는 거고. 아하. 다만 이제 이게 그 클릭 저널리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을 써야 사람들이 봅니다.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건데 이해는 돼요. 다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프레임을 준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요? 강남 아파트만 계속 나오니까 어허. 내가 마치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착시 현상.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 엄청나게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균은 그렇지 않아요? 평균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올 들어서 오히려 전국 아파트는 빠졌어요. 그렇죠. 지방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극단적인 이게 이제 공간의 마태 효과라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평균의 함정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너무 그러니까 좀 아파트 기사를 쓰더라도 네. 강남은 조금 적절하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좀 이거 오히려 명심해서 저는 이런 들어주셔야 생각이 될 것 들어요.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 뉴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우리 동네에 뭐 이렇게 뭐 도로가 하나 닦이는 게 중요한 건데 왜 우리 동네 뉴스보다 왜 강남 뉴스에 더 익숙하고 왜 그걸 그렇죠. 자주 들어야 되냐는 그런 불만을 제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미디어도 보면은 저는 이게 너무 중앙에서 막 공급되는 것만 너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편향적 시각을 갖기 쉽고 정보에 또 어떻게 보면은 비대칭성 이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언론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네, 뭐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전 미디어의 역량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혼란기도 어쨌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네. 향후의 투자 전략을 부동산 분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오마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니까 분석이 잘 안 맞더라고. 그럼 거꾸로 할까요? 오히려 지금 그걸 오늘 말씀 갖다가 주신 거 거꾸로만 할까요?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어쨌든 지금 어떻게 폭풍우가 몰려오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을 것 같고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야 정부하고 된다. 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정부하고 맞서지 말라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방송들이 전국 방송입니다. 네, 네. 그 실제 우리 동네는 달라요. 청주는 지금 집값 고점 대비 낮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산도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강남하고 지금 용산하고 과천 이런 데만 전고점을 다 돌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성적 과외를 보이는 거지. 하다못해 있잖아요. 지금 어정부 이런 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예요. 양주 이런 데는 마이너스 28%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도 마이너스 21%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게 편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전국 방송 듣지 마시라. 아하. 마시고 차라리 진짜 집을 꼭 사실 거면은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들 한 5분 정도 만나봐서 그 판단해라.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기보다 저는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싼 거, 많이 떨어진 거,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추격 매수, 달리는 네. 말에 뭐 타라 뭐 이런 뭐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부동산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하면은 오히려 물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냥 저는 그냥 뭐 우리가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집 사듯이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네. 그럼 내가 좀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네, 네. 자꾸 주식식으로 부동산을 바로 보는 순간부터 그거는 잘못하면은 사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떤 오류를 맛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마인드로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쭉 1시간 보셨듯이 3개월 정도는 전체적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지면서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전국적인 거 특히 강남, 서울에 집중해서 보지 말고 자기 생활 주변에서 자기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반경 그 범위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매물 이런 것들을 잘 좀 눈여겨 보시라.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 및 시장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